여보. 아니, 사장님. 제발. 울부짖는 소리가 웅장한 빌딩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정장과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덥수룩한 수염. 그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려던 한 여성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내가 미쳤었어요. 제발.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 하이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목에 매달린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 남자는 바로 이 여자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선 이제 여자 냄새도 안 나. 지긋지긋해. 어린 애인이 생겼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렇게 아내를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전 아내의 발밑에서 처절하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어쩌다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어떻게 이 남자의 사장님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이 짜릿한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옥 같았던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시금치, 당근, 계란, 소고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채 썰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소고기는 간장에 재워뒀던 것을 팬에 구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도시락 통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남편 것, 하나는 시어머니 것, 마지막 하나는 시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댁에 들러 도시락을 드리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였지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색깔 배치까지 신경 썼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기에도 좋아야 드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이다 보면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여보, 아침 먹었어요? 도시락 싸뒀는데 회사 앞으로 갖다 줄까요? 아, 됐어. 밖에서 먹을게. 바빠. 그래도 바쁘다니까. 끊을게.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의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 13초. 요즘 남편과의 대화는 늘 이랬습니다. 짧고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고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힘들게 해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는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고 저와의 대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1번 타야 했습니다. 편도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도시락 갖고 왔어요. 그래. 부엌에 놓고 가.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민우는 요즘 어떠니? 회사 잘 되고 있지? 네,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됐다. 너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괜히 나서지 말고.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집안일이나 하라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남편 뒷바라지에만 집중하라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여자가 밖으로 돌아다니면 집안이 망해. 알겠니?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던 사람들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오직 남편과 시댁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선택했고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직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50억 원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회사야.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회사에 나가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느라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그래. 이제 좀 살만하겠어. 남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갑다고 할까요? 아니면 거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빠진 게 아니라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사나흘,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서. 남편은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서둘러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갔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6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만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실례지만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외근 나가셨는데요. 안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외근이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잘.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정말 외근을 나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회사 갔다 왔어요. 도시락 갖고 갔었는데 없더라고요. 외근 나가셨다면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거래처 미팅 생겼어.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회사가 커지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 다음 날 아침 시댁에 도시락을 갖다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갖고 왔어요. 그래. 그런데 너 요즘 남편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온다며?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내가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 최선을 다하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 여자가 집안을 잘 꾸려야 남자가 밖에서 헛바람 안 피우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올까?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름 만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밥 먹었어요? 제가 금방 차려줄게요. 됐어. 먹고 왔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요? 응. 힘들지 않아요? 건강은 괜찮고요. 괜찮아. 대답이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제 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바빠. 주말에도 미팅 있어. 그럼 언제 시간이?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남편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도 혼자 잤습니다. 남편은 침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남편이 정말 너무 힘든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차가움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건 몇 달 만이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는 걸까?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27, 8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야. 마케팅팀 대리 윤지혜. 왜 직원분을 소개해 주려고? 내 여자친구니까. 세상이 멈췄습니다. 여자친구? 남편이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저는 그의 아내인데 여자친구라니? 무슨 소리예요? 들은 그대로야. 나 지혜랑 사귀고 있어. 6개월 됐어.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6개월이나. 그럼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까진 아니고 그냥 말 안 한 거지. 남편의 말에 윤지혜라는 여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인분한테는 좀 더 예의 있게. 됐어, 지혜야. 어차피 다 말할 거잖아.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장난 아니야. 나 이혼하려고.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여기 서명하면 돼.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사랑이 식었어. 너한테는 여자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7년 동안 당신만 보고 살았잖아요. 당신 회사 때문에 얼마나. 그래, 고마워. 덕분에 회사 잘 됐어. 근데 그게 다야. 이제 너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 남편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윤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곧 전 사모님이시겠네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잖아요. 오빠도 처음에는 사모님을 사랑했겠지만 이제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지혜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요? 저는 오빠의 새로운 사랑이죠. 그리고 그녀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오빠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했다고요? 네. 석 달째예요. 오빠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빨리 이혼하려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요?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7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게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진 않지. 근데 이제 끝이야. 사람 마음이 변했는데 어쩌겠어. 저 고칠게요.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요. 제가 더 예뻐질게요. 더 잘할게요. 됐어. 나한테 매달리지 마. 보기 안 좋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명해서 보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참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집안일 제대로 안 했잖아. 남편 관리도 못하고. 그게 내 잘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4명이니까 너 나가야 해. 일주일 안에 짐 싸. 집까지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 바빠. 먼저 간다. 남편과 윤지혜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지혜가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친구들은 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두와 거리를 뒀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집,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청소했던 집,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집, 이제 이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저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고른 커튼, 제가 닦은 바닥, 제가 꽂은 꽃.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쓰다듬던 그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7년을 바쳤는데 이게 끝이라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는 유능했습니다. 저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 통장은 모두 남편과 공동 명의로 바꿨었고 그나마 있던 돈도 남편 회사 초기 자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을 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집은 남편 단독 명의, 회사 지분은 남편 소유, 차량도 남편 명의. 하나도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는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위자료 지급 불가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 밥을 잘 차리지 않았다.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입증하실 수 있나요? 변호사의 차갑고 건조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증? 어떻게 입증합니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싼 것을, 집안 구석구석 닦아낸 것을, 시댁에 매일 찾아간 것을? 증거가 없으시면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의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고 제 짐을 모두 밖에 내놨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못 챙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어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갔겠니?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로 7년을 살면서 온갖 꾸준 일을 다 했건만 마지막까지 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받은 거 있으면 다 놓고 가. 명절 때 준 금반지 그거 어디 있니? 그건 제가 받은 선물 아니었나요? 선물도 며느리 자격이 있을 때나 선물이지. 이제 남이 될 건데 왜 가져가려고 해? 결국 그것마저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인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사진 몇 장. 7년의 흔적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맨손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좁은 공간. 하지만 그게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200만 원.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치 고시원비를 내고 나니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를 열고 옷을 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32살 맨손으로 고시원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 전화 통화 소리, 컴퓨터 자판 소리. 벽이 얇아서 모든 게 다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윤지혜를 증오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모든 걸 포기했을까? 왜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을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알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수진 이사님. 결혼 전 제가 일하던 회사의 상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회사에 투자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니, 이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입니다. 받아주실까요? 아니, 그보다 제 목소리를 기억이나 하실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사님, 저예요. 누구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세요? 패션 브랜드 하시던?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에, 얼마 만이에요? 몇 년 만이죠? 결혼하신다고 인사하고 연락 끊긴 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울컥했습니다. 이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이혼, 배신, 그리고 지금의 처지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 이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수중에 돈도 얼마 없고요. 당장 내일 만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예전에 당신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저를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침대 및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운영하던 브랜드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 20억 원. 시댁의 반대로 회사를 접어야 했지만 그 돈만큼은 비밀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남편은 이 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시댁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년. 1년만 주어진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를 버렸던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고시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된 코트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수진 이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사님, 사실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어디든 좋아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곳이면. 수진 이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일자리요? 당신이? 네. 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생활비도 없고. 잠깐만요. 수진 이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당신 농담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남의 밑에서 일을 해요? 네. 당신 누군지 잊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수진 이사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26살에 패션 브랜드 론칭에서 3년 만에 연 매출 200억 만든 사람이잖아요. 업계에서 천재 사업가라고 불렸던 사람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까마득히 먼 과거 같았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고작 몇 년 전인데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요? 수진 이사님이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내셨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28살 때 찍은 사진. 런웨이 뒤에서 모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빛나는 눈빛.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20대 여성 CEO, 패션업계 돌풍. 기억나요? 당신 브랜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백화점마다 입점 요청이 쏟아지고 연예인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맞았습니다. 제 브랜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접었어요? 결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회사 정리하고 사라지셨잖아요. 시댁에서 반대했어요. 며느리가 사업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셨거든요. 집안일에만 전념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20억짜리 회사를 접었다고요? 수진 이사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편이 당신을 버렸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수진 이사님이 태블릿을 거두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에겐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어떻게요? 경험이 생겼잖아요. 실패도 겪었고 배신도 당했고 밑바닥도 봤어요. 그런 사람이 만드는 브랜드는 달라요.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죠. 수진 이사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달라졌어요.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소셜미디어. 백화점 입점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됐습니다. 자금은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20억 정도. 뭐라고요? 수진 이사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회사 정리할 때 받은 돈이에요. 남편 몰래 비밀 계좌에 넣어뒀거든요. 세상에. 그럼 당신 지금 완벽한 상태잖아요. 자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고. 인맥은 다 잃었어요. 결혼하면서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거든요. 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당신과 일했던 사람들 다들 당신 기다리고 있을걸요? 정말일까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한번 해봐요. 지금이 기회예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버린 남편한테, 당신을 무시한 시댁한테, 당신을 비웃은 그 여자한테. 복수.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내일부터 준비 시작하죠.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예전 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 생산 담당자, 마케터. 놀랍게도 모두 제 연락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와, 진짜요? 저 참여하고 싶어요. 사장님 브랜드였으면 무조건이죠. 언제 시작하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핵심 팀을 꾸렸습니다. 5명. 적은 인원이었지만 모두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으로 갑니다. 자체 쇼핑몰 만들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집중할 거예요. 회의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이 제게는 전쟁터였습니다. 타겟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일하는 여성들. 예뻐 보이고 싶지만 비싼 명품은 부담스러운 사람들. 콘셉트는요?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자들. 상처받았지만 일어선 여자들,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여자들. 우리의 이야기를 옷에 담을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샘플 만들고 사진 찍고 홈페이지 만들고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새벽까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짰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강해진 제가 나타났습니다. 론칭일이 다가왔습니다.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전날 밤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에 나가요. 준비됐죠? 네, 사장님. 잘하셨어요, 모두. 정말 감사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오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메인 페이지가 떴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크게 보였습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첫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0건. 적은 숫자였지만 기뻤습니다. 이틀째 30건. 사흘째 100건. 일주일째 500건.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예쁘고 질 좋은데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디자인이 세련됐다고.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한 달 뒤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석 달 뒤 2억 원. 6개월 뒤 10억 원.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브랜드를 기다려준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직원도 늘렸습니다. 20명, 30명, 50명. 1년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업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신흥 온라인 패션 브랜드 리스타트 1년 만에 100억 매출 달성. 20대 여성 CEO의 화려한 컴백. 사진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울던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1년 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무실 겸 집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고시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 탁 트인 전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 이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당신 전 남편 회사 말이에요. 큰일 났던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IT 솔루션 업체 테크 횡령 사건으로 위기. 대표 강민우 씨 전 직원의 배임 혐의로 고소.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마케팅팀 대리였던 내연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15억 원. 거의 회사 운영 자금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임신했다던 그 여자가요? 수진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임신은 거짓말이었나 봐요.
기사 보니까 애초에 임신 사실 자체가 없었대요. 남편 속이려고 꾸민 거였다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윤지혜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접근하고 사랑한다고 속이고 임신까지 거짓말하고 회사 자금을 빼낸 것. 그 남자 완전히 망했네요. 회사 운영 자금이 없으니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 대금도 막혔다던데요. 지금 어떻게 됐대요? 파산 직전이래요. 빚만 몇십억이라는데. 집도 경매 넘어갔다던데요. 남편이 살던 집. 제가 7년을 살았던 그 집. 경매로 넘어갔다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막상 남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일어섰잖아요, 그 남자. 당신이 몰래 도와준 거 알아요. 인맥도 연결해주고 초기 자금도 당신 돈이었고. 맞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지만 회사 초기에 필요했던 5억 원은 제가 댄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라며 몰래 조금씩 모아서 남편 계좌로 옮긴 돈. 중요한 거래처도 제 인맥으로 연결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두 자기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도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쌍하긴 하네요. 불쌍? 자업자득이죠. 당신을 버린 대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윤지혜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1년 전 저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있을까? 며칠 후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리스타트의 첫 번째 런웨이 쇼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도 확장할 때였습니다. 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앞줄에 앉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을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모델들과 스태프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졌어요. 최고의 쇼였어요.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1년 전 고시원에서 울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 파티가 열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투자자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진 이사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감사해요, 이사님. 이사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 실력이죠. 나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컬렉션, 해외 진출 가능성. 미래는 밝았습니다. 참 들었어요? 당신 전 남편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시댁에서도 손 뗐대요. 시어머니가 아들 빚 보증 섰다가 같이 망했다던데요. 시어머니가요? 네. 집까지 날렸다던데요. 지금 전세방에서 산대요. 시어머니. 저에게 그렇게 매섭게 굴던 분.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집안을 제대로 못 꾸린다고 핀잔을 주던 분. 인과응보네요. 그러게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파티는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하고도 2달 만에 듣는 목소리.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요?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도 망했고 집도 없고 지혜는 날 속이고 도망갔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부부였잖아. 7년을 함께 했잖아. 제발 한 번만. 부부는 1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끝냈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다시 생각해보니 너밖에 없더라. 너만이 진짜였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요?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제발.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잘 나가잖아. 뉴스에서 봤어. 리스타트 대표가 너더라. 맞지? 100억 매출 올렸다며. 그럼 도와줄 수 있잖아. 3천만 원이 당신한테는 작은 돈이잖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찾아와 숨어 다니고 있어. 제 알바 아니에요. 야, 너 EX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내칠 때의 그 목소리. 오만하고 거칠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위였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끊을 거예요. 미안해. 미안. 제발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1년 전에 말했어야죠. 위자료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을 때, 집에서 쫓아낼 때,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제발. 그만 전화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남편은 끝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리스타트가 성장하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했고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 빌딩 10층을 통째로 임대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햇빛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고 방문객들이 접수 데스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자 한 명이 로비 입구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 구겨진 정장,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민우,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까지 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년 하고도 2달 반.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볼이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정장은 낡았고 구두는 해졌습니다. 1년 전 자신만만하게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왜 왔어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3분만 시간을 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직원들도 방문객들도 모두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제발. 당신밖에 없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우리 7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7년의 의미요? 1년 전에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제 의미 없다고. 끝이라고. 내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지혜한테 홀렸던 거예요. 홀렸다고요?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거.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나 지금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1년 전에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다며 저를 내쫓을 때는 확신에 차 있었잖아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카페에서 이혼 서류를 받던 순간 윤지혜가 배를 쓰다듬던 모습,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지혜가 날 속인 거예요. 임신도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럼 이해하시잖아요. 나도 피해자인데요. 피해자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저를 배신하고 저를 모욕하고 저를 내쫓은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빚이 30억이에요. 30억.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것도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든지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갚을 능력이 있어요? 회사도 망했는데?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처럼. 당신도 바닥에서 일어섰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일어선 거예요. 당신은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예정도 없어요? 예정이요? 1년 전에 당신이 그 예정을 다 버렸잖아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당신밖에 없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발목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애원하던 모습,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던 모습. 그때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매달리지 마. 지금 남편이 정확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분 내보내주세요. 네, 사장님.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놓으세요. 여보. 사장님.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을 끌고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남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로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다 흘렸으니까. 그때 고시원에서 혼자 울 때 다 흘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이사님이었습니다. 뉴스 떴어요.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네.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잘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저와 남편.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진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조각난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스타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고 투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로비에서 무릎 꿇던 그 모습, 울면서 매달리던 그 모습, 이상했습니다. 후련해야 하는데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 이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잔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수진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요. 마음은 어때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복수는 했는데. 뭔가 허전해요. 수진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복수가 행복을 주진 않으니까. 그럼 뭐가 행복을 주는데요? 그건 스스로 찾아야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로 채웠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리스타트 공식 계정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사장님 이야기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혼자 애 키우며 살고 있어요. 리스타트 옷 입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여자들의 브랜드. 정말 공감돼요.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이거였구나.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였습니다. 딸 뉴스 봤다. 내가 그렇게 크게 성공했구나.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했다며. 왜 말 안 했니? 걱정하실까 봐요. 바보야. 엄마한테 말했으면 힘이 됐을 텐데.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이번 주말에 내려와. 아빠가 보고 싶어 하신다. 네, 갈게요. 그 주말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늙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어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더라. 뉴스에 나오고. 아버지가 뿌듯하게 웃으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다.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저녁을 먹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이혼, 재기.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울어도 돼. 엄마 앞에서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갔어. 우리 딸 잘 이겨냈어. 다음 날 아침 집 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논밭, 구불구불한 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강민우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에 시간 낼게요.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단정했던 옷차림은 수수해졌고 오만했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그래. 오래됐구나. 차를 주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로 있을 때 너무 심하게 대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때는 몰랐어. 민우 일 때문에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며느리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착한 애였는지. 아침마다 도시락 싸와주고 명절 준비하고 집안일 다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어머니, 잘 살아라. 너처럼 착한 애가 행복해야 해. 민우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갈게. 건강해라. 어머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전세방에서 살아. 청소 일하면서. 괜찮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민우는요? 모르겠다. 연락 끊었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더라. 내 인생도 살아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잘 돼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응?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고맙다 애야. 정말 고맙다. 찻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신상품 라인 콘셉트인데요. 용서는 어떨까요? 디자이너가 제안했습니다. 용서요? 네. 배신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상처받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런 메시지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가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남편은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을 다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익명으로 남편 빚을 일부 갚아줬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30억 중 10억만.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누가 갚아줬는지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날 밤 집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1년 반 전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 울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더 강해질 거야.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 진짜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 진짜 승리는 용서하는 것. 진짜 승리는 행복해지는 것.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글을 썼습니다. 배신당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겁니다. 배신당해서 상처받아서 무너져서.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저처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버린 건 저가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버린 건 자기 인생이었다는 것을. 제 인생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